週刊番号371番入室 조년 알지? 그 가통님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우리 또래 같은데 말 나요. 오마이가 슈도 스타노카. 시킨 사람은 있다. 다 너 1번 때문이다. おとなしくしてなさい。 무슨 계획에서 이러는 건 아니지? 저기요, 만세 1주년인데 빨래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自ら囚人だということを共有しております。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この部屋で始まりました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최후의 1위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떳떳하게 외쳐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안녕하세요. EBS에서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영화의 짧은 장면을 함께 봤는데 정말 가슴이 와, 정말 엄청납니다. 너무 먹먹해지고요.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에게는 독립운동가 유관순, 위대한 독립운동가, 3.1운동하면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요만큼만 더 들어가 보면 10대예요. 10대 소녀죠. 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실 학생이고요. 10대면 지금 뭐 고등학생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고등학생이면 지금 한창 막 꿈도 꾸고 막 미래를 설계하고 이러면서 엄마에게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그런 나이인데 어떻게 같은 나이의 저 시대 분들은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견뎌가면서 저렇게 살아가셨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일제강점기 나라가 주권을 뺏겼고 그래서 우리는 식민지배를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엄혹했던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우리는 역사교과서에서 배웠죠. 그리고 이미 지나버린 100년 전의 과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100년이 역사책에서 나오니까 옛날 얘기 같지만 사실 그 시기를 살았던 분들이 현재까지 생존해 계시거든요. 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렇고 뭐 저희 할머니만 해도 그때 태어나셔서 꽤 오랫동안 저희 얘기를 들려주신 분들이었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시절을 잊는다는 거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인데 정말 인간의 도리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3.1절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시기에 너무나 우리와 비슷한 또래로 그 현장에서 일상을 살아갔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이야기, 특히 3.1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고 전국으로까지 확산되는 데 기여했던 바로 주인공인 그들의 이야기, 네,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3.1운동의 주역하면 어떤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민족대표 33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손병희, 한용운 이런 분들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떠실까요? 김원벽, 강기덕.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 써드린 이분들은요, 3.1운동의 준비 단계부터 실행 과정까지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학생들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우리 일본은요, 우리 국권을 강탈하면서 제일 먼저 학생들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사립학교령 등을 공포해서 기존의 학교들을 문 닫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민족교육을 아예 금지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 1910년대에도 서당을 개량해서 서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국외로부터 많은 책들을 유입해서 우리 민족 정신을 끝까지 고취하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그 당시 10년대에도 끝까지 일본에 대한 저항을 굽히지 않으시고 자기들의 세력을 이룬 끝에 1919년 3.1운동에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셨었죠. 자, 여기 있는 사진들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매우 유명한 사진입니다. 바로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었는데도 얼굴에 보시면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힘찬 표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아직 고종이 승하하기 전 1919년 1월에 이미 일본의 유학생들은 모여서 일본의 내각이라든가 각국 영사관 등에 우리의 독립을 청원하겠다라고 결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이어서 조선청년 독립단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단체를 결성했죠. 그리고 그중 대표들을 일부 국내로 보내서 당시 국내에서 이미 만세 시위를 준비하고 있던 지도부들과 접촉을 갖고 함께 만세 시위를 진행할 것을 독촉하기도 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1919년 2월 8일 그 유명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이 선언서는 내용에서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를 심도 깊게 비판하고 폭로하며 또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임으로써 우리 민족의 어떤 내용을 상당히 만세에게 알리는데 기여했던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서는 국내로 들어와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기미 독립선언서의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 독립선언의 낭독으로 결국 지도부가 구속이 됐었고요. 그러자 남은 유학생들은 국내로 들어가서 3.1운동에 참여하자라고 결의하고 대부분이 국내로 들어와서 만세 시위에 가담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한 세력을 이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또 여기 두 분의 사진을 보실까요? 여기 두 분이 바로 김원벽, 강기덕 두 분이십니다. 두 분은 역시 3.1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었는데요. 우리 김원벽은 대성학교 출신으로 당시 연희전문회, 그리고 저쪽에 있는 강기덕 분은 저분은 보성학교를 다니고 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1919년 역시 고종이 승하기 전에 1월 달에 이미 모여서 연희전문회 김원벽, 보성의 강기덕, 그리고 경성의전의 한의건 등이 모여서 우리 만세 시위를 한번 일으켜보자라고 결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원벽이 당시 기독교 계열의 간사였던 박희도 씨를 만나서 선언서를 발표하자라는 내용도 합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1919년 3월 1일 이 학생들의 주도하에 서울 시내에 있었던 보통학교, 전문학교 학생들이 모두 탑골공원에 모여서 5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만세 시위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족대표 33인은 탑골공원에 오기로 한 약속을 약간 미루시고 그 뒤쪽에 있었던 태화관이라는 곳에 모여서 따로 선언서를 낭독하시고 결국 체포되고 마셨죠. 그래서 2시에 약속됐던 이 시간에 결국 이 운동을 이끌었던 것은 역시 또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가 이제 경복궁이고요. 여기 창덕궁이 있고요. 이 가운데는 큰 길이 종로입니다.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요 세종로에 지금 세종대왕 동상이 딱 앉아 계시죠. 바로 여기 있는 요 자리가 탑골공원인데요. 이 탑골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던 지도자들은 그 뒤쪽에 있었던 태화관으로 자리를 옮기셨고요. 여기 있던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시위를 계속 전개했던 것이죠. 당시 우리 고종은 덕수궁에서 승하하셨고 순종은 이쪽에 있는 창덕궁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시위대는 여기서 만세를 부른 다음에 이쪽으로 종로 쪽으로 한편 이동하고 한편으로는 동대문으로 쭉 이동을 했어요. 종로를 가득 메운 다음 다시 고종이 계신 덕수궁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남대문까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아 성곽을 에워싸면서 다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였고요. 이 덕수궁 뒤쪽으로는 뭐 러시아 공사관이라든가 미국, 영국 공사관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각국 공사관의 선언서를 배포하면서 결국 이분들은 우리의 독립의지를 쭉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던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대한문 앞에 모인 시위대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경복궁 쪽으로, 또 한편으로는 순종에 계신 창덕궁 쪽으로, 또 한편으로는 당시 일본 총독부가 있었던 남산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결국 서울 시내 각지를 메우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 시위는 그러나 하루 종일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노선을 끝까지 견제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탄압을, 체포를 했던 건 물론이고요. 폭력을 쓰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저항 정신을 짓밟았던 것이죠. 3월 1일의 시위가 진압된 뒤 학생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1919년 3월 4일 서울 시내 전문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대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3월 5일 학생들만의 단독적인 시위가 전개가 됐었죠. 그 당시 다시 또 김원벽, 강기덕 두 분은 여기는 남대문 지역에서 인력거에 타고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서울로 계속 행진을 해나갔습니다. 당시 일본의 강경한 탄압으로 쇄골뼈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으면서도
이 학생 대표들은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그 결과 종로 쪽으로 이렇게 진출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독립의지를 다지는 데 기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서울 시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위를 계속 전개해 가자 일제는 당연히도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은 휴교령에 그러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휴교령이 내려지자 학생들은 전국 각지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시골의 읍내까지 가서 거기 있는 주민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갔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유관순 열사가 있는 겁니다. 3.1운동 하면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떠올리는 인물,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저는 지금 이화여고 안에 있는 이화박물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3.1운동 당시 수많은 학생들과 민중들이 바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또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함성과 숨결이 들리는 듯한 바로 이곳에서 당시 10대이자 일반인이자 청소년이자 학생으로서 유관순이 일상의 공간에서 맞닥뜨린 3.1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유관순은 계몽운동가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신사상을 일찍 접했고요.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유관순은 휴교령으로 학교가 폐쇄되자 독립선언서를 숨겨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게 돼요. 고향에 가서 서울의 만세운동 상황을 쫙 설명을 하고 가족과 친지, 주변의 지인들을 다 설득을 해서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의 대규모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3천여 명이나 모인 이 엄청난 집회 시작되었는데 일제가 정말 강경진압을 합니다. 진명학교의 선생님이 피살되고 그 현장에서 유관순의 부모님까지 죽는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유관순은 이 일로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공주지방법원 5년형을 선고받고 2심 경성복심법원에서는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1920년 3월 1일 3.1운동이 1주년이 됐던 바로 그날 그 엄혹한 옥중에서 유관순과 동지들은요 만세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 옥중 만세투쟁으로 인해서 유관순은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고요. 그의 가을 옥사하게 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견딜 수 있는데 나라를 잃은 그 고통은 견디기 어렵다 라는 말을 유관순은 남깁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바칠 내놓을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유관순은 옥사하게 됩니다. 식민지 시기를 살아갔던 청소년, 일반인, 학생이었던 그들에게 3.1운동은 굉장히 큰 변화와 선택의 순간을 제공했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던 그 상황에서 3.1운동은 일상의 공간이 혁명의 공간으로 바뀐 그런 큰 변화였고요. 또 하나는 과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느 정도로 이 3.1운동에 참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고민 끝에 만세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 학생과 청소년들은 이 시위와 집회를 계속하면서 스스로도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확고한 독립의지와 반일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와,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단결하고 힘을 확 모을 수 있구나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얻은 이 소중한 이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승부를 봐서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일제의 강경한 진압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만세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네, 3.1운동은 전국에서 200만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정말 거족적인 항일운동이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 전국 300여 개 남짓되는 면군 단위 중에서 무려 280개 이상이 참여했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규모를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소요 일람 지도라고 되어 있는 총독부에서 작성한 지도입니다. 총독부 지도기 때문에 약간 감안을 하고 봐야 하겠지만 여기 딱 보시면은 붉은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지역들입니다. 얼만큼 확산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얼만큼 이 확산을 경계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확산되는 데는 늘 그랬듯이 또 학생들의 역할이 분명히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휴교령이 내려지자 학생들은 각 지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독립선서를 몇 장씩 들고 있었고요. 또 일부는 이렇게 삐뚤빼뚤하지만 급조한 태극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궤도 엉망이고 또 빨간 부분과 파란 부분이 뒤바뀌어 있고 이런 태극기를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몇 장의 태극기들이 고향에서 여러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일들이죠. 이 만세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또 학생들은요, 이와 같이 손으로 삐뚤빼뚤 쓴 필사한 신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하신문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손으로 만든 신문들이 지역마다 보급이 됐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면서 이 운동이 이렇게 전개가 된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참여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을 또 분명히 다잡았을 것 같고요. 3.1운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주요 도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시작되었고, 특히 처음에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여 철도의 거점에 있는 의주라든가 원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쫙 뻗어나가고 있다가 여기 학생들이 다시 또 인근의 소도시로, 그리고 여기에는 농촌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노동자나 농민 같은 각 계층들이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거족적 운동으로 변해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운동은 다시 또 나라 밖을 넘어서 국외 한인 사회로까지도 번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거족적으로 학생들이 쭉 일으켰던 이 운동, 이 가운데 있었던 그 학생들의 움직임을 우린 또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유래가 있었나요? 라고 생각이 들 당일 잘했죠. 예. 진짜 서울에서 시작했고요. 예, 철로를 따라서 주요 도시를 거쳐 농촌과 심지어 한인들이 살고 있는 저 국외까지 엄청난 속도로 정말 지금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와, 지금 학생, 청소년, 유생, 농민, 노동자, 심지어 기생까지도. 그쵸, 기생들의 시위 현장 사진도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사실은 모든 계층이 다양하게 참여한, 우리가 교과서에서 늘 봤던 그 표현, 거족적인 민족운동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그렇게 대단했던 사건임에 정말 틀림없는데, 그러면 그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외국인들은 과연 이 상황과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외국인은 정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 그들은 어쨌든지 간에 이 나라의 경제적이라든가 정치적이라든가 아니면 선교의 목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범법행위에 연루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실제 시위를 볼 때도 상당히 방관자 입장이었고, 여기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는 참 흔치 않은 케이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시위를 목도하면서 자각을 했었는지 자신을 조금 희생해 가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했었던 그런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3.1운동의 의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3.1 만세운동 직후부터 사실 많은 이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지하신문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언론 활동이 있어 왔음을 우리가 지금 함께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지하신문은요, 사람들의 발을 통해서 국내외로 전달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우리 민족의 노력과 더불어서 그 당시 한국에 있던 외국인들 또한 이 만세운동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은 외국 통신사의 기자거나
선교사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인물은 고종 황제의 인산일의 사진을 찍고 또 3.1운동의 소식을 기사로 작성해서 국외로 알린 앨버트 테일러입니다. 웅상금광을 운영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던 앨버트 테일러는요, 금광업, 상업, 그리고 외국 통신사의 임시 특파원으로 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1운동 바로 직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다리던 아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때 간호사들이 침상 아래로 무언가를 굉장히 급하게 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람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독립선언서였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발견한 그는 3.1운동의 소식과 고종의 국장의 모습, 그리고 3.1운동 관련자들의 재판 기록, 제암리 학살 사건까지 3.1운동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기사로 작성해서 외국으로 송고하게 됩니다. 소속 통신사의 바로 이 기사가 외국의 유명 신문사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요. 또 3.1운동 당시 국내에 있었던 외신 기자들의 보도에 따라서 중국, 일본, 미주, 유럽까지 여러 소식들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해외 언론의 보도는요, 우리 민족의 강력한 독립의 의지를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일제 만행을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많은 약소 민족의 민족 해방 운동에도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방금 봤던 그 테일러 이야기를 좀 가만히 보면은요, 당시 한국인들, 학생들이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좀 이용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약간 들어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치해법권도 있었고, 또 카메라라든가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일본의 탄압이나 눈을 피해서 사건을 보도하기에 아무래도 한국인보다는 좀 유리한 위치였을 테니까 말이죠. 이 외국인들의 보도된 그 기사를 분석을 해보면요, 되게 놀랍다. 와, 이런 일이 있었네, 처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아요. 절대 조선은 독립할 수 없을 것이야. 무관심, 호기심 그 정도. 일본의 지배는 굉장히 혹독하지만 효율적이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랬던 무관심과 방조와 좀 놀라움 정도의 표현이었다면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일제 만행 때문이에요. 3월 1일 시작된 이 만세 운동이 쫙 퍼지게 되는데, 일제는 초반부터 굉장하게 강력하게 진압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이런 기사들이 이제 외국 매체에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국 신문에 실린 사파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 교과서에서도 이게 너무 심해서 좀 쓰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여기에 지금 딸려있는 기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1 정도의 학생이 한 손에는 독립선언서를,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지금 이 만세운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 이 헌병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말로 정말 형언하기도 힘들 정도로 표현하기도 참 어려운데, 뒤에 사람들 쫙 서 있고 그런데 이 칼을 들고서 거의 협박과 폭력이 이 정도일 수가 없죠. 근데 이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머지 한 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계속해서 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엄격한 보도 통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남길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무력 진압 계속 이어졌고요. 군인들이잖아요. 헌병들하고 경찰이 아니라 군인을 투입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아 놓고 목을 치고 이런 장면들이 당시 이걸 보고 있는 한국인 아니라 외국인이라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건 이제 더 이상 한국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문제로서 또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래서 그들의 보도에 대한 방향도 더 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919년 4월 15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세 함성이 처음 울려 퍼진 지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바로 그날, 이곳 경기도 화성의 작은 마을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빼앗긴 내 나라를 돌려달라는 지극히 정당한 목소리에 총과 칼로 잔인하게 탄압했던 일본의 그 탄압 만행, 그리고 그날 희생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곳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3.1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던 1919년 3월 하순경에 이곳 경기도 화성에서도 수많은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곳 화성 제암리나 연마을 고주리 일대에서도 기독교나 천도교계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처 장날을 이용해서 많은 만세 운동을 기획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만세 시위대는 일본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격렬한 저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일본 아리타 중이라고 하는 군인이 조선인 순사보 등을 앞세워가지고 이곳 마을, 제암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과할 말이 있다면서 15세 이상 남자를 모두 교회당으로 모이라고 소집을 한 거죠. 교회당 앞에 총검을 딱 세워두고 총검보다 키가 넘어서는 남자는 무조건 다 교회당 안으로 넣은 다음에 잠깐 좀 이야기를 하는 척 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당을 향해서 밖에서 문을 잠그고 총질을 막 해댔겠죠. 안에선 거의 아비규환이었을 거고요. 도망 나온 사람들은 총검으로 또 찔러 죽이고 하면서 무려 근처에서 23명 정도를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불을 질러놓고는 그 불을 이 주변 민가까지 전부 다 옮겨 붙여서 마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드는 아주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현장이 이곳입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가 제암리 교회가 있던 그 자리이고요. 지금은 이곳에 순국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절대로 그날의 일본의 만행들을 잊으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도 다시 한번 가슴속에 되짚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이 동상은 영국인 윌리엄 스코필드, 한국 이름으로 서코필이라는 분의 동상입니다. 이분은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의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곳 제암리 학살 사건의 소식을 듣고 화성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를 타고 일본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 사진기로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이분은 그 사진들을 외국 언론에 보도를 했고 이와 같은 보도는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했었습니다. 당시 제국주의나 일본의 언론들, 외국의 언론들은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의 보도로 인해서 그런 시각들이 바뀌었고요. 결국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는데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제암리 학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외국인,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인권이나 인도를 유린한 상당히 자극적인 만행이었음을 이분의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제암리 학살 사건 당시에 희생되었던 23분의 유해를 발굴해서 모신 곳입니다. 3.1운동 때 발표되었던 공약 3장 제1장에는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어디까지나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분들은 그 당시에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인도, 그리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일제한 거였던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정말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행위를, 끔찍한 만행을 이곳 제암리에서 저질렀습니다. 어디 제암리뿐이었을까요? 당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수많은 만세운동은 결국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 엄청난 폭력 앞에서 많은 희생을 남긴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곳 제암리에서 일어났던 불길은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어떠한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제암리 학살 사건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제암리 학살 사건은 스코필드 선교사에 의해서 알려지기도 했고요. 우리도 3.1운동 때 일제 만행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만 실제로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3월부터 5월까지 만세 시위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200만 명이 함께한 1,500회가 넘는 집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지금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조선 소요 사건 일별 조표를 보면 굉장히 많이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무력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시위를 진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충돌과 발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강경진압, 무력, 그리고 학살이 자행돼 왔고요. 그러면서 진압을 해간 것이 바로 1919년 그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만 35년의 역사, 그리고 3.1운동, 또 강제동원의 역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일본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화 I Can Speak에 보면 실제로 강제동원을 당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이 정말 용기를 내서 그곳에 서서 외치는, 우리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많이 살아계시지도 않고요. 그분들이 증언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기억해야 되고요. 함께 외쳐야 됩니다. I can speak이 아니라 we can speak.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외칠 때 잊혀지지 않는 역사가 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일들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사실은 일본의 사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그 기억으로서 우리가 3.1운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기억하자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친구들은 좀 다르네요.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 기업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기에 태어났다면 독립운동에 과연 참여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결과가 굉장히 좀 어떨까 궁금했는데 와, 이거 보십시오. 참여한다가 84%예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겠다 이렇게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느끼고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한 건데요. 어떤 친구들은 무장 독립운동으로, 어떤 친구들은 애국개몽운동으로, 어떤 친구들은 지원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독립운동의 그 생생한 주역으로 자신은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3.1운동 이후에 학생들이 느꼈던 그 감정도 동일했어요. 소수의 엘리트 지식인들만이 독립을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독립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각성과 자각을 3.1운동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친구들은 20년대에 국외 무장 독립투쟁의 주역이 됩니다. 만주, 연해주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정규군과 무기를 들고 싸우는 우리의 독립군이 되고요. 어떤 학생들은요, 1920년대 국내에 남아서 농민운동, 농촌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이런 운동에 실질적인 지도자로 참여하면서 실력을 양성하고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가죠. 그 결과 1920년대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주역 역시 바로 이러한 학생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의 독립운동이 엄청났어요. 이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광복이 된 것 같고요. 학생들의 역할은 그 뒤 현대사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중추를 담당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되는 이 모든 사건들마다 학생들이 그 문을 열었고요. 가장 열심히 참여했고요. 그들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의 이 민주주의 역사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4.19 혁명 때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같이 일어나서 항쟁을 했었고, 항상 사건마다 맨 처음에는 김주열, 이한열 이런 분들의 희생이 또 따랐었고요. 그래서 EBS에서 바로 이 3.1운동을
학생들의 눈으로 그때 직접 참여했던 그 주인공이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이번 기획특강을 만들게 된 의도죠. 네, 3.1운동 100주년 기획특강 100년 만에 보고 100년 동안의 함성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특강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과거를 돌이켜보고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